아, 지금 출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아니면 그 늦은 밤 책상 앞에서 조달청 표준 교재 딱 펴놓고 막 머리를 쥐어뜯고 계실 수험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든든한 러닝메이트가 되어드릴 맞춤형 지식 탐구 시간. 여기는 방대한 정보의 핵심만 쏙쏙 골라내는 심층 탐구 채널입니다. 오늘 저희가 아주 특별하고 명확한 미션을 띠고 이 자리에 앉았잖아요. 그렇죠. 바로 공공조달관리사 합격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수험생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맞아요. 이 시간은 그냥 가볍게 듣고 흘리는 단순한 오디오 컨텐츠가 아닙니다. 두꺼운 조달청 표준 교재를 바탕으로 공공조달 수험생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오디오북 형태의 심층 탐구 시간이죠. 네, 시험에 꼭 나오는 핵심 뼈대랑 그 실무적인 맥락을 입체적으로 살려드리는 가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이 교재를 한 3번 정도 해독을 했는데 여전히 그 법률 용어들 사이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여러분과 똑같은 입장의 초보 수험생 역할을 오늘 맡았습니다. 그리고 제 맞은편에는 이 복잡하고 딱딱한 공공조달의 세계를 아주 명쾌하게 뚫어주실 전문가님을 모셨고요. 네, 텍스트에만 갇혀있는 공공조달의 원리들을 현실 세계로 확 끄집어내서 여러분 머릿속에 아주 선명한 지도로 그려드릴 전문가입니다. 아주 든든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이 그 조달청 표준 교재 중에서도 가장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파트거든요. 시험 문제도 여기서 막 무더기로 쏟아지고요. 아, 진짜요? 벌써부터 긴장되네요. 너무 걱정 마세요. 저랑 나누는 이 유쾌한 대화의 흐름에 귀를 딱 맡기시다 보면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개념들이 제자리를 찾아갈 겁니다. 여러분의 합격길에 확실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제가 교재 1권부터 되게 의욕 넘치게 줄쳐가며 읽었거든요. 근데 법령, 원칙, 무슨 국제 기준 이런 게 계속 나오니까 솔직히 숨이 좀 턱턱 막히더라고요. 수험생들이 제일 먼저 부딪히는 벽이죠. 그러니까 공공조달은 정부가 필요한 물건은 사는 거다. 이 기본 개념은 알겠는데 이게 시험 문제로 넘어가면 막 미묘한 말장난이나 상황 판단 문제로 바뀌어서 엄청 애를 먹고 있습니다. 책만 파다가는 한계가 오겠다 싶어요. 아주 정확한 병목 구간에 도착하셨습니다. 공공조달이 단순히 마트 가서 카트에 물건 담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의 세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고도의 정책 행위니까요. 그렇죠. 내 돈 쓰는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활자만은 달달 외워서는 출제자 함정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수험생 여러분의 고충을 단숨에 해결해줄 가장 현실적인 팁을 하나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오, 텍스트의 한계를 극복할 팁이라면 귀가 번쩍 뜨이는데요. 뭔가요? 이미 수험생들 사이에서 필독서죠. 한국입찰협회의 이재로 교수님께서 만드신 요약집이 있습니다. 방대한 교재 핵심만 덜어낸 아주 훌륭한 무기죠. 아, 이지라 교수님 요약집 저도 그거 들어봤어요. 네, 그런데 요약집조차도 결국은 글자입니다. 그 활자 이면에 숨겨진 실무적 맥락, 그러니까 이 법이 왜 여기서 튀어나왔는지를 단번에 이해하려면 가장 확실하고 빠른 지름길이 따로 있습니다. 지름길이요? 바로 중앙원격 평생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공공조달 강의를 들으시는 겁니다. 글씨로만 보던 딱딱한 법령들이 교수님의 풍부한 현장 사례랑 딱 결합되면서 입체적으로 이해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죠. 아하, 교재의 방대함은 한국입찰협회 이재로 교수님 요약집으로 쳐내고 맥락 이해는 중앙원격 평생교육원 공공조달 강의로 채운다. 이거 완전 완벽한 합격 공식이네요. 네, 오늘 우리 대화도 그 훌륭한 강의를 듣기 전 뇌회로를 싹 열어두는 최고의 워밍업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이 팁을 무기 삼아서 오늘 본론으로 뛰어들어보죠. 오늘은 조달청 표준교재 제2장 공공조달 원칙 및 방법 중에서 제1절부터 3절까지를 해보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첫 번째로 파헤칠 곳이 제1절 공공조달 원칙인데 전문가님, 수험생 입장에서 이 5대 기본 원칙이라는 걸 일단 달달 외우기는 하거든요. 투명성, 비용 대비 가치, 경쟁성, 차별금지와 동등한 대우, 책임성.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바로 그겁니다. 단어 자체는 참 좋은 말들인데 막상 실무나 시험 문제에서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구체적인 그림이 안 그려져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 5가지 기둥이 전 세계 어디서든 통용되는 바이블 같은 건데요. 하나씩 실전과 연결해 볼까요? 네, 좋아요. 투명성이나 경쟁성은 좀 직관적으로 다가오실 겁니다. 밀실에서 자기들끼리 몰래 수혜 계약하지 말고 공고를 세상에 활짝 열어서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기회를 줘라. 이런 뜻이니까요. 아,
떳떳하게 공개해라 이거군요. 정부 입찰을 참여하는 기업 입장에선 진짜 중요한 신뢰의 바탕이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수험생들이 가장 헷갈려하고 시험에서도 변별력 내기 좋은 개념이 바로 두 번째, 비용 대비 가치, 영어로 VFM입니다.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항상 걸려요. 비용 대비 가치라고 하면 보통 가성비 아닙니까? 세금을 아껴야 하니까 똑같은 스펙이면 무조건 최저가 써낸 업체 걸 사는 게 VFM 달성하는 거 아닌가요? 아주 훌륭한 오답입니다. 출제자들이 파놓은 함정에 정말 정확히 걸려드셨어요. 아, 그런가요? 싼 게 최고 아닌가요? 무조건 싼 게 비즈떡일 수 있다는 건 일상에서도 자주 겪잖아요. 만약에 제일 싼 겨울 코트를 샀는데 일주일 만에 찢어져서 새로 사야 한다면 오히려 손해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공공조달도 마찬가지입니다. VFM은 단순히 초기 구매 가격을 후려쳐서 싸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느 시청에서 청소용 차량 10대를 산다고 해보죠. A 업체는 대당 5천만 원, B 업체는 대당 7천만 원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초기 예산만 보면 무조건 A 업체를 고르는 게 당연해 보이는데요. 2억 원이나 차이 나잖아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숨겨진 비용표를 꺼내봐야 합니다. A 업체 차량은 연비가 극악이고 잔고장이 많아서 매년 수리비가 엄청 깨져요. 게다가 배기가스 배출이 많아서 5년 뒤엔 환경 규제 때문에 다 폐차해야 합니다. 헐, 5년 만에요? 반면에 B 업체의 7천만 원짜리 차량은 최신 친환경 전기차라서 연료비 거의 안 들고 10년 무상수리 보증에 폐차할 때 부품 재활용 가치도 높아요. 아, 이 물건을 사서 유지하고 나중에 폐기할 때까지 들어가는 모든 돈, 이걸 총소유 비용 TCO 혹은 생애주기 비용 LCC라고 부르거든요. 이걸 다 합쳐보면 결국 B업체 차량을 사는 게 세금을 훨씬 아끼는 길이었던 거죠. 아하, 영수증에 찍히는 당장의 숫자만 보는 게 아니군요. 그 물건이 수명을 다할 때까지 내 지갑에서 빠져나갈 전체 돈을 미리 계산해 본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TCO나 LCC라는 용어가 나오면 무조건 전체 생애 비용을 따지는 VFM 원칙과 연결 지으셔야 합니다. 나요? 정부가 그렇게 환경 생각하는 소비를 하면 국가 전체 환경 정책에도 도움이 되는 거네요. 완벽하게 짚으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VFM은 단순히 돈 계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조달 과정을 통해 친환경 제품을 장려하거나 중소기업을 돕거나 지역경제 활성화 같은 국가 정책적 목표까지 달성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겁니다. 아, 진짜 소비 다 시원하네요. 최소 비용으로 최적의 품질과 정책 효과를 끌어내는 교집합, 그게 VFM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기본 5대 원칙 말고도 교재 넘기다 보면 OECD 12대 실행 원칙이라는 게 또 나오잖아요. 투명성, 청렴성, 접근성. 12개나 되니까 진짜 머리가 지끈거리는데 기본 원칙이 있는데 OECD는 왜 또 거들고 나선 겁니까? 기본 5대 원칙이 헌법적인 선언.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도덕적이고 이상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면요. 네. OECD 12대 실행 원칙은 좋아. 그럼 그 이상적 목표를 현실 행정 시스템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동시킬래에 대한 세부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실무 지침서 같은 거군요. 네, 수험생 입장에서 이 12개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는 건 비효율적이고요. 특히 눈여겨보실 키워드는 접근성과 참여입니다. 접근성과 참여요? 정부 입찰에 누구나 쉽게 접근하게 해주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현실을 한번 보죠. 정부 조달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서류가 산더미라면 전담팀 꾸릴 수 있는 대기업들만 유리하겠죠. 그렇죠. 작은 스타트업은 서류 떼다가 볼리다 보겠네요. 네, 지레 포기해버리죠. 그건 진정한 경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전자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서 기업 규모 상관없이 누구나 공공조달 시장 문을 쉽게 두드릴 수 있게 하라는 게 접근성과 참여의 핵심입니다. 아, 그냥 차별 안 할게 라는 선언을 넘어서 실제로 작은 기업들도 링 위에 올라올 수 있도록 계단을 놔주라는 거군요.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다행이네요. 근데 솔직히 고백하자면 지금 방송 들을 때는 고개가 막 끄덕여지는데 막상 시험지에서 다음 중 OECD 12대 실행 원칙이 아닌 것은 하고 5대 원칙이랑 교묘하게 섞어놓으면 순간적으로 뇌정지 올 것 같아요. 하하, 그게 바로 혼자 책만 파고 있을 때 오는 한계입니다. 제가 아까 중앙원격평생교육원 공공조달 강의를 강력하게 권해드린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 여기서 또 인강의 힘이 나오나요? 그럼요. 강의 화면을 틀어놓고 보시면 교수님께서 이 원칙들을 단순 나열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각적인 표와 실제 조달청에서 발생했던 생생한 실무 사례들을 매칭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아, 스토리가 있으니까 기억이 오래 남겠네요. 맞습니다. 아, 그 작은 벤처기업이 참여할 수 있었던 제도가 접근성 원칙 때문이었지 하고 머리에 쑥쑥 박히는 거죠. 수험생 여러분, 효율적인 투자를 하십시오. 이재로 교수님 요약집 펴놓고 중앙원격 평생교육원 강의로 귀를 열면 억지로 안 외워도 정답이 보일 겁니다. 좋습니다. 원칙이라는 아주 튼튼한 뼈배를 세웠으니 이제 제2절 경쟁적 공공조달 방법으로 넘어가서 진짜 물건을 사러 가볼까요? 네, 가보시죠. 원칙이 그렇게 깐깐한데 실전에서 그 원칙 지키면서 어떻게 업체를 선정합니까? 그냥 운동장에 다 모아놓고 달리기 시합 시키나요? 공공조달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투명하고 최우선적인 수단이 단연 경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운동장에 다 모아놓고 겨루게 하는 거죠. 오, 진짜요? 네, 국제무역기준인 UN 국제거래법위원회, 즉 운시트랄 모델법을 보면 다양한 조달 방식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조달 시스템도 이 모델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이 모델법에서 제시하는 경쟁적 조달의 꽃, 가장 기본이 바로 공개 입찰입니다. 아, 공개 입찰. 이건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어요. 나라장터 같은데 공고문 띄우고 대한민국 모든 기업한테 자, 우리 물건 살 건데 다 들어와 보세요 하는 거잖아요. 투명성 면에선 최고겠네요. 정확합니다. 자격을 갖춘 모두에게 열려있는 거대한 공개 오디션이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는 건 수천 개 업체가 서류를 들이밀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헉, 오디션에 수만 명 물리면 심사위원, 그러니까 정부 담당자가 너무 피곤하지 않나요? 심사하다 한 세월 다 가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행정비용이 엄청 낭비되죠. 그래서 투명성을 살짝 양보하는 대신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변형된 방식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선별적 입찰과 제한 입찰입니다. 잠깐만요. 제한을 둔다고요? 아까 기본 원칙에서 차별 금지하라고 하셨잖아요. 너희는 오지 마라고 제한하는 건 원칙 위반 아닌가요? 아주 예리하십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차별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제한은 허용됩니다. 예를 들면요? 국가보안에 직결되는 엄청 복잡한 군사 레이더망을 구축한다고 해보죠. 동네 컴퓨터 조립업체가 참여하면 안 되겠죠. 아, 그건 좀 불안하죠. 이럴 땐 최근 5년 이내에 유사 실적이 있는 기업이나 특정 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겁니다. 아니면 지역 경제 살리려고 부산 지역 본사 둔 기업만 참여, 이렇게 지역 제한을 걸 수도 있고요. 아하, 무턱대고 배척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성격에 맞춰서 체급을 맞추는 거군요. 검증된 업체들만 모이니까 심사 속도도 빠르고 품질도 보장되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규격이 명확한 물품이나 단순 공사 이야기 같아요. 만약에 단순히 물건 사는 게 아니라 복잡한 행정 전산망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건축물 설계를 맡길 때는 어떡하나요? 그냥 제일 싼 가격 부르는 사람한테 맡겼다가는 나라 시스템 다 마비될 것 같은데요? 훌륭한 접근입니다. 바로 그 지점부터 가격 중심 입찰이 한계를 보이죠. 복잡한 해결책이나 전문 용역이 필요할 때 쓰는 방식이 제한 요청서, 즉 RFP 기반 입찰과 2단계 경쟁 입찰입니다. 제한 요청서요? 네, 여긴 물건 가격표가 아니라 기획서의 품질, 기술력이 당락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수험생들이 가장 피눈물 흘리는 마의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제한 요청 방식이 여러 갈래로 쪼개지거든요. 아, 저 알아요. 저도 교재 보다가 책 덮을 뻔했습니다. 협상 없는 제한 요청, 연속 협상, 경쟁적 대화, 이름도 비슷비슷해서 도대체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시험에서 함정 빠지기 딱 좋겠더라고요. 제가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 협상 없는 제한 요청은 말 그대로 제안서만 딱 보고 1등 뽑은 다음 더 이상 왈가왈부 안 하고 바로 계약서 도장 찍는 겁니다. 아, 심플하네요. 두 번째 연속 협상은 맞춤형 정장 맞추는 거랑 비슷합니다. 여러 재단서 포트폴리오 보고 마음에 드는 1순위 업체를 일단 뽑아요. 네네. 그리고 그 1등 업체랑 마주 앉아서 정장 색깔 좀 어둡게 하고 단추는 이걸로, 가격은 요 정도로 맞춰줄 수 있나요? 하고 세부 교섭을 하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하면 엎어버리고 2등 업체랑 다시 협상하죠. 아, 1순위 후보자랑 먼저 1대1로 끝장 교섭을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화 기반 제안 요청, 즉 경쟁적 대화는 완전히 달라요. 이건 정부 스스로도 자기가 뭘 사고 싶은지 모를 때 씁니다. 네, 자기가 뭘 살지도 모른다고요? 네, 정장을 살지 한복을 살지 컨셉조차 안 잡힌 거죠. 이럴 땐 패션 컨설턴트들을 다 불러 모아서 1차로 브레인스토밍 대화를 합니다.
요즘 트렌드 듣고 요구사항 구체화해 나가다가 최종 스펙 확정되면 그때 가서 살아남은 업체들한테 최종 제안서랑 가격 내보세요 하고 경쟁시키는 겁니다. 와, 대박. 정장 비율을 들으니까 진짜 머리 확 꽂혀요. 연속 협상은 1등 뽑아놓고 디테일 깎는 거고 경쟁적 대화는 아예 백지 상태에서 다 같이 스케치부터 하는 거군요. 그럼 2단계 경쟁 협찰은요? 그건 오디션 프로그램 1, 2차 예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단계로 기술력 먼저 심사해서 합격선 못 넘는 업체 다 탈락시킵니다. 오, 깐깐하네요. 그리고 2단계로 통과한 실력자들만 모아놓고 자, 이제 가격 경쟁 해봅시다 하는 거죠. 기술과 가격을 분리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아하, 가격표만 보고 사는 게 아니다. 우리 집 인테리어 가장 잘해줄 전문가 포트폴리오 먼저 보고 뽑는 거군요. 비유가 찰떡이네요. 근데 전문가님, 방금 설명도 명쾌했는데 막상 시험지에서 딱딱한 법률 용어로 기술 심사를 통과한 자에 하나요? 막 이렇게 나오면 또 아리송해질 것 같아요. 요약집에 핵심 표가 잘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 표 딱 펴놓고 교육원 강의 들으면서 교수님의 리얼한 현장 예시를 들으면 이 마의 구간 거뜬히 넘으실 수 있습니다. 합격 능선을 넘는 거라 다름없죠. 알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잊지 마세요. 중앙 원격 평생교육원 강의 꼭 챙기시고요. 자, 이제 숨가쁘게 달려서 마지막 제3절 비경쟁적 공공조달 방법입니다. 네. 전문가님, 아까 공공조달 최우선 수단이 경쟁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비경쟁적 방법이라는 건 경쟁을 안 한다는 건데 이거 원칙 위반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제가 청취자 대변에서 따져볼게요. 아니, 모든 걸 경쟁시키면 너무 느리지 않나요? 급할 땐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거 사면 안 됩니까? 원칙을 중시하는 태도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행정은 결국 현실 문제잖아요. 모든 걸 경쟁시키다 나라 위태로워지는 순간이 분명 있죠. 그래서 비경쟁적 조달, 바로 수혜계약이 등장하는 겁니다. 아, 수혜계약. 경쟁 없이 콕 찍어서 특정 업체랑 바로 계약하는 거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 특혜 논란 엄청 많지 않나요? 도대체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어야 이게 인정됩니까? 예를 들어 외계인이 쳐들어와서 당장 특수 레이저포 필요한데 40일 동안 입찰 공고 띄울 순 없으니까요. 하하, 아주 극단적이고 재밌는 예시네요. 맞습니다. 전염병 창궐이나 지진 같은 긴급 재난 상황이 대표적이죠. 아, 국민 생명이 달렸을 때요? 네, 또 고도의 전문성이나 특허 때문에 지구상에 그 물건 만들 곳이 단 한 곳뿐이라면 경쟁시키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이럴 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듣고 보니 합리적이네요. 빠르고 좋네요. 빠르지만 투명성은 바닥을 치죠. 밖에서 보면 저 담당자 뒷돈 받은 거 아니야? 의심받기 딱 좋잖아요. 그렇죠. 밀어주기 아니냐고. 그래서 수혜 계약할 때는 정당성을 완벽하게 입증할 철저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언제든 외부 기관이 검증할 수 있게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거죠. 아, 권한과 신속성을 주는 대신 책임의 무게를 기록으로 감당하라는 거군요. 그럼 엄청난 재난 말고 동사무소에서 급하게 복사용지나 볼펜 몇 자루 살 때는요? 이것도 나라장터에 공고 올립니까? 하하, 만약 볼펜 5만 원어치 사는데 공고문 쓰고 심사하고 있으면 공무원 인건비가 더 나오겠죠. 배보다 배꼽이 큰 비효율입니다. 진짜 행정 코미디네요. 그래서 소액구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법정 금액 이하 물품은 구매 카드로 신속하게 긁어서 살 수 있게 한 거죠. 거래 비용 절감 차원입니다. 비경쟁적 방법도 다 그럴싸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군요. 명쾌합니다. 여기서 실무와 수험을 연결하는 마지막 팁 드릴게요. 수혜계약 가능한 예외 사유 묻는 문제 매년 출제 1순위입니다. 헉, 무조건 외워야겠네요. 법조문 그냥 달달 외우지 마세요. 중앙원격평생교육원 공공조달 강의 보시면 왜 이 조항이 생겼는지 스토리를 통해 이해시켜줍니다. 잊으려야 잊을 수가 없게 만들어주니까 꼭 강의 활용하십시오. 와, 수험생 여러분 들으셨죠? 억지로 외우지 말고 강의로 스토리를 파악하세요. 자, 어느덧 오늘 준비한 심층탐구 종착역입니다. 조달청 표준교재 2장을 바탕으로 공공조달 원칙부터 경쟁 방법, 비경쟁 방법의 조화까지 낱낱이 살펴봤네요. 네, 저도 마무리하며 깊은 통찰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조달 방법들을 단순 시험 문제로만 보지 마세요. 정부가 누구와 어떻게 계약하느냐에 따라 시장 판도가 바뀌고 국가 경제가 움직입니다. 오, 스케일이 확 커지네요. 공공조달이 단순 행정 절차를 넘어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하고 순교진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가심 뛰는 말씀입니다. 수험생인 당신, 오늘 이 오디오 가이드가 여러분 합격에 작은 디딤돌이 되었길 바랍니다.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한국입찰협회 이재로 교수님의 훌륭한 요약집 곁에 두시고요. 네. 그리고 중앙원격 평생교육원 공공조달 강의로 귀와 눈을 여시면 합격은 이미 여러분의 것입니다. 맞습니다. 합격의 문 활짝 여시길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제3장 전자조달 시스템의 이해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됩니다.